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작은 순간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 독서의 즐거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글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 책, 한 글자의 이야기입니다. 산, 바다, 연, 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저까지. 각 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산과 바다, 도전과 내려놓음의 미학. 먼저 우리를 자연의 품으로 이끄는 두 단어, 산과 바다입니다. 책에서는 산의 매력을 정상이 있어 도전 의욕을 갖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취감을 느끼고 정상에 섰을 때 비로소 세상이 발 아래 펼쳐지는 웅장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정상이 없어 욕심을 내려놓게 한다는 구절은 바다의 무한함 속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파도 소리는 마음의 번잡함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책은 말합니다. 당신의 매력. 때론 산을 때론 바다를 찾을 줄 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도전과 휴식, 성취와 내려놓음의 균형을 찾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힘껏 나아가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여정에서 산과 바다의 지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요? 연, 천천히 날아오르는 지혜. 다음으로 살펴볼 한 글자는 바로 하늘을 나는 꿈을 상징하는 연입니다. 책에서는 연을 하늘의 높이를 재는 기구라고 묘사하며 우주선처럼 너무 빨리 달려 하늘에 구멍을 내는 길이 없도록 오늘도 조심조심 날아오르며 측정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조급해하지 않고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이 현재까지 확인된 높이는 그것을 알아낸 자신이 대견하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한다는 구절은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천히 가야가는 길 곳곳에 놓인 행복이 보인다. 행복은 도담이나 도착이 아니라 도약과 도전을 즐기는 것이다. 행복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연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날아오르며 삶의 곳곳에 숨겨진 행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봄 뛰어난 위치 선정의 지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안겨주는 계절, 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책에서는 봄에게 배울 점이 햇볕을 초대하는 능력도 아니고 시냇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능력도 아니고 새싹을 틔우는 능력도 아니고 개구리를 튀어나오게 하는 능력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봄에게 배울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뛰어난 위치 선정입니다. 겨울 다음이라는 위치 선정이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혹독한 추위와 시련의 겨울이 없었다면 봄은 그저 평범한 계절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배경이 있기에 봄은 더욱 간절히 기다려지고 그 따뜻함과 생명력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지만 책은 내 능력을 키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는 일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라도 그것을 발휘할 적절한 때와 장소를 찾지 못한다면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봄처럼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위치 선정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때로는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내안의 세 가지 적을 이겨내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내면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적이라는 한 글자입니다. 책에서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세 가지 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허우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며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둘째, 결정하고도 시작하지 못하는 문구적입니다. 어렵게 결정을 내렸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두려움이나 귀찮음 때문에 자꾸만 미루게 되는 모습이죠. 셋째, 시작한 후에도 자꾸 뒤돌아보는 흐느적입니다. 이미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다른 길을 기웃거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허우적, 문구적, 흐느적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내면의 적들입니다. 책은 이들을 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이겨내야 하는 인생 3적이라고 명명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나약함과 게으름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적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미루지 않고 시작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적이 살고 있나요? 오늘부터 그 적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내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가 되어 포로가 되지 않기. 다음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일의 프로가 되지 않으면 일의 포로가 된다. 이 문장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로는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일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일에 끌려다니고 일 때문에 자유를 잃으며 결국 일에 갇히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이 우리 삶의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만족감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일에 대한 프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일의 프로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일에 대한 프로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작지만 깨끗한 자부심. 이번에는 동그란 모양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탁구공에게 몸집이 작다고 움츠러들지 마라. 덩치는 아무것도 아니란다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 야구공, 구멍 뚫린 볼링공, 흙투성이 축구공, 뒤틀린 럭비공을 예로 들며 어때? 작지만 깨끗한 내 얼굴이 자랑스럽지 않니? 조금은 힘이 나지 않니? 라고 묻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크기나 외형보다는 내면의 가치와 순수함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은 종종 겉모습이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몸집이 클수록 상처도 크고 능력이 클수록 고민도 크고 곳간이 클수록 외로움도 큰 거란다. 이는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에 따르는 고통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자부심을 찾고 자신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을 쫓기보다는 작지만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방 작은 것의 소중함. 이번에는 방이라는 글자를 통해 작은 것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책에서는 큰 방이 큰 방인 것은 곁에 작은 방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방이 사라지는 순간 큰 방은 단칸 방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주변의 작은 존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큰 방이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작은 방들이 함께 존재하며 공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은 방들이 없어진다면 아무리 큰 방이라도 그 의미를 잃고 초라한 단칸 방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비단 물리적인 공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것만을 쫓으며 일상 속의 작고 소박한 행복이나 주변의 사소한 도움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방과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요? 똥 목표를 위한 용기. 조금은 유머러스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똥이라는 글자입니다. 책에서는 새우깡으로 갈매기를 유혹하려면 머리에 새똥 맞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나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갈매기를 유혹하여 새우깡을 주기 위해서는 새똥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마주하는 작은 장애물이나 불편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고 때로는 비난이나 실패를 감수해야만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그 목표를 위해 기꺼이 새똥을 맞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칼 가치를 부여하는 자의 지혜. 다음은 칼입니다. 책에서는 낭비를 비싼 칼을 사는 게 아니라 비싼 칼을 사서 칼집 속에 가둬두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이 진정한 낭비임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라도 발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지만 가치는 사는 사람에 의해 다시 매겨진다. 이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즉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 얽매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자신을 활용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칼집 속에 묵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1등과 인류 진정한 승리.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구절입니다. 남을 이기면 1등이 되고 나를 이기면 인류가 된다. 우리는 흔히 경쟁 사회 속에서 남보다 앞서고 남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물론 1등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책은 한 발 더 나아가 인류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단순히 남을 이기는 것을 넘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며 어제보다 한 뼘 더 성장하는 것이죠. 진정한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고 오늘의 나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경쟁하고 있나요? 남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 시선을 돌려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당연과 상식을 거부하는 용기. 다음은 노라는 글자입니다. 책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려면 노를 저어야 한다. 노를 들고 바다 위에 수없이 애노라고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과 상식을 거부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때로는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세상은 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올가매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러한 당연함과 상식에 도전하고 애노라고 외쳤던 사람들에 의해 발전해왔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이나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 비판적인 사고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당연함과 상식에 갇혀있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과감하게 애노라고 외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자리에 목숨 걸지 마라. 이번에는 앞이라는 글자에 담긴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앞자리에 목숨 걸지 마라. 자동차 뒷좌석에 앉는다고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종종 앞서가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을 꼬집습니다. 사회는 늘 우리에게 앞서가라, 선두에 서라고 강요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지 반드시 맨 앞에 서서 가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뒤에서 전체를 조망하며 여유를 가질 때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앞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혹시 앞자리에 대한 강박 때문에 불필요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요? 탑 노력과 정성의 쌓임. 다음은 탑입니다. 책에서는 탑은 만든다고 하지 않고 쌓는다고 한다. 노력 위에 노력을, 정성 위에 정성을 쌓아야 탑이 솟는다. 탑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정성이 쌓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탑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타프이라는 단어를 함께 언급하며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땀방울이 쌓여야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내와 헌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탑을 쌓고 계신가요? 그 탑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나요? 띠 내 자리만 잘 지켜도 충분한 인생. 이번에는 흥미로운 이야기, 띠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하느님이 12동물을 모아놓고 경주로 띠의 순서를 정하겠다고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쥐가 가장 빨랐고 돼지가 가장 늦었지만 돼지는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쥐가 땀 뻘뻘 흘리며 따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를 앞지르지 않아도 내 자리만 잘 지켜도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자. 우리는 종종 남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고 더 앞서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을 이기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깊은 뜻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있나요? 생 하루살이의 지혜, 인생의 불확실성. 다음은 생이라는 글자에 담긴 인생의 지혜입니다. 책에서는 겨울 하루살이에게 인생을 물으면 춥다고 대답하고 여름 하루살이에게 물으면 덥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계절을 다 살아본 우리는 늘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인생,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에 대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만 정작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루살이는 짧은 생을 살지만 그 순간의 경험에 충실하며 명확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반면 우리는 긴 인생을 살면서도 수많은 생각과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곤 합니다. 생각은 왜 그렇게 많은지, 확신은 왜 그렇게 없는지, 당신도 나도 잠깐 퍼덕거리다 가는 하루살이인데, 이 문장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에 갇혀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우리도 순간순간에 충실하며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듣는 태도의 중요성. 다음은 귀라는 글자에 담긴 우리말 어원 공부입니다. 책에서는 듣는 태도에 따라 귀찮다, 귀하다, 귀엽다, 귀엽다라는 단어가 파생된다고 설명합니다. 남의 말을 흘려듣는 귀는 귀찮다가 되고 남의 말을 소중히 듣는 귀는 귀하다가 됩니다. 남의 말을 따라하며 듣는 귀는 귀엽다가 되고 아예 듣지 않는 귀는 귀없다가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타인의 말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경청은 소통의 기본이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귀를 가지고 계신가요? 빚 공짜는 없다. 이제 빚이라는 글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책에서는 세상 모든 빚은 공짜가 아니지만 세상 모든 공짜는 빚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만이 빚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나 호혜, 심지어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까지도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노력이나 희생, 혹은 미래의 책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받은 만큼 베풀고 갚아나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고 싶으신가요? 결론. 오늘 우리는 한 글자라는 책을 통해 다양한 한 글자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단어들 속에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내려놓으며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고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적절한 때와 장소를 찾으며 내면의 적과 싸워 이기고 자신의 일에 프로의식을 가지며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목표를 위해 용기를 내고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어제의 나를 이기고 당연함에 애노라고 말할 줄 알며 앞서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탑을 쌓고 자신의 자리에서 의미를 찾고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철듭의 의미를 깨닫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세상에 공짜는 없음을 기억하고 남녀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한 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